자, 7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수소알륨의 질량비 3대 1 5번에 돼 있잖아. 그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건데,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했어요.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제 이거를 예측을 했죠. 그 가모의 이론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야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3대 1의 예측을 관측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될 것이야 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관측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주에서 오는 그 스펙트럼을 조사해 봤을 때,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일치한 거지. 이론했던 예상했던 값과 실제로 관측했던 값이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할 건데, 먼저 이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요. 스펙트럼에서,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 이런 게 있어. 이제 스펙트럼이 뭐냐면은 빛의 띠예요. 빛의 연속된 띠를 보통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빛이라는 게 있죠. 빛. 여기서 빛이라는 거는 보통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든지 또는 별 같은 그 광원이라고 하는 빛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출발하는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얘기해. 같은 말로. 백색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뭐 백열등에서 나온 빛도 마찬가지예요. 백열등. 근데 이제 다양한 명칭이 있죠. 보통은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는 빛들,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도 백색광이죠. 요 영역 중에 하나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백색광이 쭉 진행해 오다가 어디를 만나냐면 유리를 통과해요. 유리. 프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유리죠.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유리죠. 유리를 통과하고 나면 이게 빛이 어떻게 되냐면은 분산이 돼, 진행하다가. 근데 보통은 얘가 색깔별로 이 유리를 통과하는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빨간색 빛은 조금 덜 꺾여요. 유리를 만나면 빛이 꺾이거든, 진행하다가. 녹색 빛은 조금 더 많이 꺾인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 파란색 빛은 조금 더 많이 꺾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통과하면서 빛이 굴절되고요. 굴절하는 차이 때문에 색깔이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쭉 연속된 형태로 이런 빛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죠? 이거 알고 있죠? 빨주노초 파란색 무지개 색깔 보이는 거.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 이 스펙트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연속 스펙트럼. 말 그대로 이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쭉 이어지는 형태인 거야. 연속 스펙트럼. 됐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빨간색의 바깥쪽 뭐 있었어? 빨간색의 바깥쪽. 이거 우리가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했어요. 빨간색의 바깥쪽 뭐라 불렀지? 적외선. 그쵸? 여기선 적외선. IR이라고 쓸게요. 적외선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프라레드라고 하거든. 그래서 IR이라고 쓰고, 자외선은 뭐라고 쓸까? 자외선은 영어로 UV라고 써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 됐죠? 자외선. 자, 저번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복습해볼게요. 반드시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야, 이거는. 자, 적외선은 파장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떨까? 에너지가.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죠. 에너지 작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 어떠니? 작다 그랬어. 파장은 어떻다 그랬어요? 길다 그랬죠. 이게 빨간색 쪽의 특징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고 진동수 작고 파장 길고, 보라색 쪽으로 자외선 쪽으로 내려올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커지고요. 진동수는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더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죠. 그지?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은 특히 이런 가시광선 영역을 보통 얘기해요. 빨주, 파란, 뭐 무지개 색깔 빛 보이는 거. 됐죠? 이게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있잖아요. 이런 백색광은 혼합광이야. 이제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섞이면은 흰색으로 보이다가, 얘가 유리를 통과하면서 색깔이 나눠져. 분산되는 거거든. 색깔이 쭉 나눠져가지고 백색광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속 스펙트럼의 종류 중에서 다른 스펙트럼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선 스펙트럼. 자, 선 스펙트럼은 선 모양의 스펙트럼이야.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연속적으로 색깔이 보일 수도 있는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색깔이 보이는데, 그 중간중간에 선 모양으로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거죠. 선 모양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알 게 뭐냐면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리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화학 시간에도 배웠을 내용이야,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원자 모형. 자, 보어 원자 모형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보어가 주장한 원자 모형이에요. 그 이전의 원자 모형은 누구 거냐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 한번 저기서 체크하고 넘어갈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원자 핵을 발견했어요.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뭐하고 있다? 이렇게 돌고 있다. 마치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것처럼 행성 모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얘를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시되는 내용이 되는 건데 보어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돌긴 도는데 그냥 단순하게 도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특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다. 전자들이 그냥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궤도를 가지고 있다. 궤도 모형이라고 하죠. 얘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없는 모델이 돼요. 얘네들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가 주장한 모형은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너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원소의 구별법이라는 걸 배웠어. 그지? 불꽃 반응 같은 거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리튬은 불꽃 반응의 색깔 무슨 색깔 나오니? 빨간색. 그지? 이런 점. 나트륨은 노란색. 이런 거 이제 색깔 나왔단 말이야. 원소별로 색깔이 달랐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스펙트럼을 조사해 보면은 원소별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 그랬지. 그 선의 개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이 두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전부 다. 그래서 원소에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어 원자 모형으로. 자, 왜 그러냐면은 전자들이 이 궤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궤도는 뭘 얘기하냐면은 전자의 에너지 값을 얘기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자 핵으로부터 첫 번째 궤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주양자수란 말을 쓰죠. 화학에서. 물리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궤도도 있어요. 이렇게. 뭐 바깥쪽에 세 번째 궤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궤도가 여러 개가 막 있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전자는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궤도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세 번째 궤도에 존재할 수 있다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이 첫 번째 궤도 아니면은 두 번째 궤도 아니면은 세 번째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고 이 중간 영역에선 전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야. 그리고 이 첫 번째 궤도에서 가지는 에너지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가지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봐. 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바깥쪽에 전자가 딱 돌고 있어. 이렇게. 자, 전자는 분명히 원자핵 플러스가 전자를 잡아 당길 거라고. 그죠? 근데 전자가 안 끌려가고 멀리서 버티고 있어. 자, 그 얘기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크다 작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크다. 그죠? 플러스 원자핵이 전자를 당길 거란 말이야. 근데 전자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는 안 끌려가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러면은 이 바깥쪽으로 1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궤도는 에너지가 크다. 안쪽 궤도는 에너지가 작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이 안쪽 궤도에 있던 전자가 높은 궤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뭐 하면 되니? 흡수하면 돼요. 흡수. 높은 궤도에 있던 애가 낮은 궤도로 떨어지면 에너지를 뭐 하면 되니? 방출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궤도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 전자들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어가 전자의 궤도 전이란 말을 써요. 됐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전자들은 특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은 이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궤도를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선 모양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거야. 전자들이. 어떤 원자에다가 빛을 쬐어주면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고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전자들은 왔다 갔다 궤도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걸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매우 뭐하는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그 위쪽에 있는 상태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 뭐 화학한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보통 물리한 친구들은 알 거고. 물리나 화학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은 요 얘기들이 분명히 나왔었을 거라고. 보호 원자 모형 하면서. 그치? 근데 모른다면은, 만약에 화학 물리를 안 했다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전자들이 원자 내에서 계속 궤도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낮은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1번이라고 하고요. 1번 궤도일 때는 안정한 상태다. 바닥 상태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들뜬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러더포드 원자 모형은 궤도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 모양의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얘기하면 돼요.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니? 보라색의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 빨간색의 에너지가 작다 그랬어. 빛을 에너지로 만들 수 있잖아. 빛 하나하나를 다 에너지로 취급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 보호의 원자가 딱 있는데 이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궤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궤도에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안정한 상태지? 바닥 상태에 있어. 근데 여기다 뭘 주는 거냐면 빛을 주는 거야. 빛을 준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백색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쭉 지나가다가 원자를 통과하고 나왔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겠죠.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얘가 여기 있지 않고 높은 궤도로 전이가 돼서 이렇게 올라와요. 자, 에너지 흡수했니 방출했니? 흡수.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자, 그러면은 처음에 최초의 요 빛은요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들어있었어. 이해가죠? 근데 얘가 흡수를 하고 나온 스펙트럼은, 자 보세요. 빨간색에서 보라색 중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는 얘가 분명히 가져갔을 거겠지. 그치? 그게 이제 어디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랜덤하게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져갔다고 칠게요. 요 영역을. 대충 빨간색에서 한 주황색, 노란색 사이쯤 이쯤의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서 가져갔어. 예를 든 거다 이거는 얘들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 궤도 뭐 1번, 2번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외선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얘가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 흡수한 에너지를 얘가 여기서 이 정도에서 가져갈 것이다. 그럼 여긴 나와 안 나와? 이 선은. 이 색깔은 나와 안 나와? 얘가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정색 선이라고 얘기해요. 배경 나머지는 나와 안 나와? 나머지 나오죠. 그러니까 색깔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색깔 배경에 검정색 선이 나와요.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만든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흡수선 스펙트럼.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한 것만큼의 색깔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자는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태고 이 원자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높은 궤도를 가지고 있겠죠. 전자가 이렇게 여기서 돌고 있을 거야. 여기서 그지? 얘는 지금 현재 에너지 흡수가 높은 궤도에 돌고 있어. 근데 얘는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불안정하죠. 얘는 바닥 상태가 있는 데가 안정한 거야. 근데 에너지를 얻었어요. 에너지 얻어서 높은 데로 올라갔단 말이야. 높은 데로 올라가면 좀 불안정해.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스스로 뱉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때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게 돼. 그럼 있잖아, 얘는 에너지를 준 것도 아닌데, 에너지를 쬐인 것도 아니고 빛을 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다 스스로 빛을 방출해버려. 그지? 이렇게 빛을 방출할 건데 그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조사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얘는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어떠한 색깔의 빛도 나오지 않았어. 그치? 빛이 나오지 않고요. 딱 하나의 빛만 나오는데 그 빛이 뭐냐면 아까 흡수해 갔던 그 빛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이 정도 영역이었죠. 아까 이 정도의 색깔의 선이 나올 것이다. 맞아? 나머지 배경은 색깔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검정색 배경.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자들 내에서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인 거야. 얘는 무슨 스펙트럼이니 그럼? 방출선 스펙트럼이 되겠죠? 얘는 우리가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지? 지금 전자 한 개만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원자들이 전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여러 개의 궤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전부 다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선 모양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제부터. 그치? 그래서 이런 선의 위치라는 것들은 뭐에 대응이 되냐면 결국 에너지의 크기에 대응이 돼요. 에너지의 크기에 대응이 돼. 그러니까 에너지 클수록 보라색 쪽에서 선이 나올 것이고 에너지 작을수록 빨간색 쪽에서 에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이 선의 개수가.
모양이. 전자가 많을수록 선의 개수가 많아질 것이고 전자가 적을수록 선의 개수가 적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정리해볼게. 수소의 경우는요. 수소. 딱 정확하게 수소만 설명하면 돼. 수소의 경우에는 이 원자의 기준으로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와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값과 세 번째에 존재하는 에너지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에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가져.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 단위고요. 화학에서는 이거 뭐 1312 뭐 이렇게 쓸 거고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니까 암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다만 첫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다. 맞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다. 외울 필요 전혀 없고 이 정도 크기를 가진다는 게 수소는 밝혀졌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알 수 있겠지. 그럼 자, 예를 들면은 1번에 있던 전자가 2번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에너지 얼마 필요하니? 이거와 이거의 차이만큼. 그죠? 13.6과 3.4의 차이는 얼마니? 상현아, 얼마야? 10.2죠. 그죠? 여기서 올라가는데 얼마 필요하다? 10.2 일렉트론 볼트를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큰 에너지야, 이거는. 되게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 수소는 이 10.2를 가지려면은 이 빨간색, 보라색 영역에서 안 나오고요. 보라색 쪽. 얘가 에너지 큰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에너지 큰 쪽이 보라색 쪽에 자외선에서 영역이 나와야 되거든, 원래. 근데 그거 무시하고 우리 그냥 빨간색, 보라색 중에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그냥. 그래서 10.2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요. 2와 3. 만약에 두 번째 있던 녀석이 세 번째로 올라가려면 얼마 필요한 거니? 장현아? 3.4에서 1.1 차이는 얼마죠? 1.9? 틀린 것 같은데. 얼마니? 다시. 1.51이 나왔잖아, 여기. 1.51이니까. 1.89요. 1.89 일렉트론 볼트를 흡수하면은 2에서 3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가시광선이야. 이건 나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뭐에 있다고? 정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원자별로 다르다고요. 원자별로. 이해가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되게 특이하게도 10.2를 받아야 올라가잖아. 그럼 10.2보다 큰 에너지가 만약에 11이 크겠지, 더 에너지가. 그럼 11을 주면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 안 올라가죠. 이게 특징인 거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그 에너지 간격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10.2보다 에너지가 큰 거. 만약에 13을 줬어. 에너지 되게 크잖아. 그럼 얘가 그거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올라가요. 얘네들은 특이하게. 15를 줘, 20을 줘, 100을 줘. 그래도 안 올라가. 10.2보다 딱 정확하게 10.2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너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가 돈이 필요한 거야. 너가 3,850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줬어요. 쓰라고. 나 잔돈은 필요 없대. 그냥 줬어요. 너 나머지 써. 근데 안 받는 거야, 당연히. 네가. 얘네들이 그래요. 10.2를 필요한데 11을 받은 다음에 0.8 벌어도 되잖아, 그냥. 안 써도 되는 거고 남아도 되는 거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 정확하게 딱 그 간격만 필요한 거야. 넌 정확히 3,850원이 필요한 거야. 50원짜리도 필요하고 1,000원짜리도 필요하고 10,000원짜리도 필요한 거야. 내가 너한테 5만 원 줬어. 내 잔돈이 없어가지고. 5만 원 주면 너 쓰고 남는 거 버리든지 알아서 해. 했는데 싫대. 전 싫어요. 정확하게 3,850원이 필요한 거야. 얘는 딱 그래요. 정확하게 10.2와 정확하게 1.89가 필요한 거야. 그거 아니면 절대 건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선의 모양으로 투영이 돼요. 이렇게. 수소의 경우에는. 맞지? 헬륨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어떤 간격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 원자별로.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은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왜? 모든 원소별로 이 간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온도가 낮은 기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얘는요, 에너지 흡수했잖아, 지금. 얘는 처음에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었잖아. 저온이란 얘기는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야. 낮은 상태. 온도가 낮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만약에 먼 뒤에서 별빛이 하나 있어. 태양이 하나 있었네, 여기에. 별빛이. 이 빛이 출발했어. 쭉 출발해서 여기가 지구예요. 먼 별이, 먼 별빛이 쭉 오다가 어떤 특정한 기체를 통과했네. 그 기체를 통과하고 와요, 이렇게. 근데 저온의 기체였어. 이 저온의 기체는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 상태를 가질 거라고. 낮은 상태에 있던 애들이 에너지 다 흡수해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얘는요, 처음 스펙트럼이 무슨 스펙트럼? 연속이었지. 근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온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 선이 되겠죠. 무슨 선이니?
온도가 낮았으니까 흡수선이 되겠지. 그럼 얘는 선모양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지구에서 관찰하는 거야. 근데 이 선을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에서 나오는 스펙트럼과 일치하네? 그럼 여기 안에 뭐 들어있다는 뜻이니? 수소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 헬륨이랑도 일치하네. 위치랑 모양이. 위치나 모양이 헬륨이랑 딱 비교해봤더니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뭐도 들어있어? 헬륨도 들어있었던 거야. 맞아? 이해가시죠? 근데 봤더니 이 스펙트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들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수소 거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게 수소야. 수소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헬륨의 스펙트럼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헬륨은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됐지? 이건 헬륨 거야. 실제로 여기서 오는 우주의 스펙트럼은요. 우주에서 날라오는 스펙트럼은 이렇게 얘기할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지금 수소라고 했잖아. 수소선이랑 완전 일치하죠. 그럼 여기 수소 들어있네? 이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에는 수소가 들어있어요. 헬륨선이랑도 일치하지. 헬륨도 들어있는 거야. 다만, 봐봐. 수소가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느낌이니? 선의 두께가, 개수가.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은데 두께가 훨씬 두껍지. 그죠? 수소의 선의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는 선의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밀도가 크다는 뜻이에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많다는 얘기잖아. 근데 정확하게 두께가 봤더니 수소랑 헬륨 비교해봤더니 수소가 3배 정도 더 많은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이죠 이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로 예측을 했다? 근데 스펙트럼을 봤어요.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들을 막 조사했어. 어떤 별에서 오는 빛, 뭐 어떤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다 조사해봤더니 그 스펙트럼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수소나 헬륨이었어.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 중에서 무려 99.9% 정도의 가량의 스펙트럼은 전부 다 수소랑 헬륨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한 74%, 그 중에서 한 25%는 헬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스펙트럼 비가, 두께비가, 밀도비가 74대 대충 24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져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니? 3대 1이잖아. 대충. 그죠? 질량비 3대 1 예측했는데 실제로 우주의 스펙트럼은 3대 1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예측했던 값과 실제로 관측한 값이 일치하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게 가시죠. 이렇게 찾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저온에서 이런 저온의 기체, 특히 저온의 기체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흡수선. 그다음에 이 저온은 뭐 되는 거야? 나중에 방출선 보내겠죠. 결과적으로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방출선 스펙트럼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저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 나눠가지고 스펙트럼 볼 수 있다고.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7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 자, 9페이지를 보시면요. 무거운 원소의 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거운 원소의 합성.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여태까지 배웠던 얘기는 우주 초기에 원소가 생성되는 걸 배웠거든.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은 뭐였어? 수소와 헬륨이었단 말이야. 그치? 우주 초기의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원소들은 되게 많은데, 그치? 산소도 있고, 뭐 규소, 철, 뭐 산소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이제 그 단원명이 의미하는 거는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은 수소와 헬륨이지만 무거운 원소, 이제 뭐 즉 수소와 헬륨보다 무겁다는 뜻이죠.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제 별의 탄생이에요. 별의 탄생. 자, 그래서 이제 그 별의 탄생에 의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겠구나. 별에 의해서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제목 지금 나온 게 보니까 별이니까. 자, 그래서 있잖아. 그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탄생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별이라는 게 뭐냐? 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보통 별의 정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보통 별이라고 해요. 별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별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는 항성이란 말을 써. 항성. 항상 제자리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거죠. 그냥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참고로 지구는 행성이죠. 행성. 항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천체들을 행성이라고 불러. 그리고 또 행성을 또 공전하고 있는, 행성 주변을 또 공전하고 있는 애들을 위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지구는 행성이지, 행성인 지구를 주변을 공전하는 달은 위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스로 빛을 내야 돼. 빛을 내야 되는 천체인데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첫 번째는요.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우주 배경 복사 얘기할 때 우주 배경 복사 중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 우주 배경 복사가 아주 미세한 뭐가 있다? 균일함이 있었다. 기억나니 혹시?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대부분 우주에서는 균일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함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 불균일함이 뭐냐면은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온도. 우주 배경 복사는 2.7켈빈의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2.7켈빈의 온도 중에서 미세하게 불균일하다는 얘기는 온도가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온도 차이. 그지? 온도 차이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밀도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야. 밀도의 차이. 다시 말하면 우주의 밀도는 다 균일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우주의 그 온도는 2.7켈빈의 거의 균일한 형태를 가지지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밀도가 높은 쪽이 있고 밀도가 낮은 쪽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밀도가 높았던 지점은 어떻게 될까? 중력이 작용해서 얘들이 뭉치고 뭉쳐가지고 물질이 이제 물질이 아니죠. 원래 있던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건이 좀 필요하죠. 이제 특수한 조건이 필요해. 별이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일단은 그 밀도가 높은 지점이죠. 별의 탄생 조건. 별의 탄생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밀도가 높아야 돼요. 밀도 높은 지점에서는 조금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수축이 일어날 수 있거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온도 차이는 밀도 차이. 즉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높다 그랬거든. 밀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다 그랬어요. 밀도가 낮으면 온도도 낮아야 돼. 근데 밀도가 높긴 하지만 여기서는 또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 밀도가 일정하면 내가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고 밀도가 높으면 온도 높아진다 얘기했어요. 보통 밀도를 온도로 보라 그랬거든. 근데 이게 모두 그렇게 전반적인 전체 우주에서 성립하는 거지 특정한 위치 특정한 지점을 놓고 보면 또 이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탄생 조건이잖아. 별이 무조건 탄생하는 게 아니거든. 이런 조건들이 부합되는 장소에서 별들이 탄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밀도는 높되 또 온도는 낮아야 돼. 왜 온도가 낮아야 되냐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활발하죠. 그러면 애들이 잘 뭉쳐있지 않겠죠. 다 흩어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가지고 입자들이 잘 모여있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고 중력 계속 작용해서 모이고 뭉치다 보니까 별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런 조건들이 만족하는 장소에서 별들이 만들어졌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장소, 부합되는 장소들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별의 과정이거든. 별의 진화 과정인데 자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암흑성운이라는 걸 얘기할게. 성운이라는 장소가 있어. 성운이 뭐냐면은 성운이 뭘 의미하냐면 성간 물질이 뭉쳐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는 장소를 우리는 성운이라고 얘기해요. 성간 물질은 뭐냐면은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별과 별 사이의 물질들, 즉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야. 대부분 뭐겠어? 수소, 헬륨, 뭐 가스, 여러 가스들, 먼지들, 뭐 티끌들, 얼음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성간 물질이 뭉쳐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름처럼 보여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데 얘가 암흑이란 말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특히 성운들 중에서도. 그래서 얘가 성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밀집도를 가지고 밀도가 높아가지고 이 성운의 뒤편에서 오는 빛들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암흑성운이야. 됐죠? 암흑성운,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뭉쳐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얘기하고 이 암흑성운에서부터 별들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암흑성운은요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밀도는 높아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돼. 그래서 얘가 잘 모여 있어. 그럼 계속해서 얘네들이 뭘 할 거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할 수 있어. 그죠?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축할 수 있어.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한다고? 왜 얘네들이 모여 있냐고? 중력 수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력에 의한 수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할까? 모여가지고 많이 뭉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많이 뭉치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야. 계속해서. 두 번째 과정이죠. 두 번째. 이 두 번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시별 과정. 자,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성운이었어. 이렇게. 성운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막 뭉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계속 뭉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뭉치겠죠. 이런 식으로. 됐지? 이제 중력 수축 계속한다.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요. 자, 봐라. 중력 수축이 되다 보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온도 올라가죠. 그치? 온도가 높아진다? 왜 온도가 높아지니? 밀도 커지니까. 그치? 계속 수축되니까 온도가 높아진 형태가 되는 거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높아져.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자기가 스스로 뭘 방출할 수 있어? 빛을 방출하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근데 에너지를 방출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자기 자신의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한다 그랬지.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철 예를 들었잖아. 철이 원래는 무슨 빛을 방출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냥 적외선 정도 빛을 방출하다가 이거 온도가 높아지니까 붉은색 빛이 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의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뭘 방출해? 빛을 방출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빛이 방출되는 거야. 근데 그 빛의 방출 원인, 에너지는 누구 때문이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말할게요. 중력이 수축되니까, 중력에 의해 수축되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스스로 빛을 내니까 별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얘는요 명칭이 원시별이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냥 별이라고 안 하고 원시별이라 그래. 그 이유도 있어. 자, 얘들아,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얘기하는데 있잖아. 얘는 스스로 빛을 내긴 내는데 그 빛을 내는 에너지원이 그냥 단순하게 온도 높아지면 빛이 나는 거잖아. 이거는 꼭 굳이 별이라고 안 해도 별이 아니더라도 온도 높아지면 빛을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딱 정확하게 별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별이라는 그 명칭을 붙이려면 특정한 어떤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 별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냥 온도 높아지니까 빛이 나는 거야 그냥. 근데 온도 높아져서 빛을 내는 거는 꼭 별 아니더라도 다른 물질도 온도 높아지면 빛이 내거든.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되잖아. 특징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원시별이라 불러요 그냥. 이제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천체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빛이 나기 시작해요 얘네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 더 정확하게는 이제 얘가 완전하게 빛을 내기 시작해요 이제.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빛이 막 나는데 그 빛이 뭐에 의한 빛이냐면은 얘는 있잖아. 온도 계속 높아져요. 계속 높아져. 근데 얼마나 높아지냐면 온도가 한 1000만 켈빈 정도 온도까지 높아져. 우리 뭐 켈빈의 온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1000만 도씨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1000만 켈빈, 1000만 도씨. 온도가 1000만 도쯤 넘어가잖아. 그럼 이 내부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빛은 이제 그냥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온도가 높아져서 나는 빛보다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그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야 이제부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건 뭐냐면은 이렇게 원시별 상태에서 빛이 나는 거랑 이 세 번째 단계로 왔을 때 이때 빛이 나는 거는 에너지원이 달라요 지금.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빛과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냥 스스로 방출하는 빛과 차이점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천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계열성이 돼요. 주계열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봐도 돼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데 그 빛을 뭐에 의해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을 내는 천체라고 봐도 무방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원시별과 주계열성. 됐죠? 주계열성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빛이 어떻게 나냐면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니까 나타나는 빛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고, 주계열성은 특징이 잘 봐봐. 별이 있잖아. 이렇게 있어. 빛이 뭐 원시별 상태에서부터 구의 모양을 가져. 중력에 의해서. 그럼 이제 중력에 의해서 얘는 내부에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온도가 1000만 도쯤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빛을 내는데 얘는 이제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빛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열도 나오고 막 한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는 거는 열도 있어요. 열. 쉽게 말하면 태양. 태양은 별이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태양은 별이고 빛을 내보내. 그 빛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 빛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 열도 나오잖아. 햇빛만 나가서 너네 대단한 거야 이게. 그냥 햇빛에 나가서 그냥 딱 손대고 있으면 따뜻하잖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이 열이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빛도 전달되고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면 수소핵융합 반응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내부는 수소헬륨의 그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빛이 나오니까
막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에너지가 퍼져나가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뭐 할 거냐면 팽창하려고 하거든. 그죠? 온도 높아지면 부피 커지려고 하잖아. 그럼과 동시에 얘는 자꾸 수축하려고 하는 아까 그 처음부터 있었던 계속해서 수축하는 그 중력 수축의 에너지도 있었단 말이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 단계, 주결성 단계가 되면은 이렇게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과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이걸 내부압이라 불러요. 내부의 압력이 서로 어떤 일을 그거 하고 있냐면은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둘이 이렇게 평형을 유지해요. 둘이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이 평형을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얘들은 크기가 일정해 항상. 거의 일정한 크기를 유지해요.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 태양은 크기가 안 바뀌잖아. 그죠? 태양 크기가 안 바뀌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서,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니까 핵융합 에너지에 의해서 자꾸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과 중력에 의해서 자꾸 수축하려고 하는 수축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주기율성 누구 얘기하는 거냐? 태양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 됐죠? 온도가 높아져서 1000만 켈빈 도달하니까 내부는 수소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됐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이 열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핵융합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너네 이렇게 하시면 돼. 얘들아 그 수소가 4개가 융합해서 헬륨으로 바뀌어. 이거 자세한 과정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수소가 어째 원래는 플러스 성질 가지고 있잖아. 원자핵이면은. 그죠? 수소 원자핵이면은. 온도가 되게 높으면은 이미 일단 이거야. 원래는 뭐였겠니? 원래는 원자였겠죠. 원래는. 근데 원자인데 온도가 되게 높아져. 온도가 되게 높아지면 얘가 플라즈마 상태라 해서 전자와 분리가 되는 이온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H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그 상태에서 얘는 플러스인데 자기네들끼리 뭉칠까 안 뭉칠까? 플러스는 잘 안 뭉치죠. 원래는 플러스끼리 반발력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온도가 엄청 높잖아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결합이 돼. 4개가. 4개의 수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반응식이 있어요. 4개의 수소가 융합해서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He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4개의 수소가 융합해서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어.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야. 이게 핵융합 반응이에요. 태양 내부는 주결성의 내부에서는 지금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태양 같은 애들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이 주결성은 전체 수명의 대략 90% 정도의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별의 거의 대부분의 일생은 다 주결성 상태야. 그러니까 암흑성으로 해서 원시별 된 다음에 바로 이제 주결성으로 넘어간다. 금방 넘어간다고. 그리고 주결성이 되면은 수소가 헬륨을 막 만들고 있을 거 아니야. 수소가 헬륨을 융합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계속 오랫동안 한다고. 태양의 나이는요,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게 100억 년 정도 추정하거든? 태양은? 근데 이제 현재 50억 년 살았어, 태양은. 50억 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한 40억, 40억 년 후에는 이제 다음 단계로 진화가 될 건데, 일단 이제 이게 다음 단계 또 있어요. 진화가 돼. 계속해서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 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탄생해서 주결성 상태 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근데 봐라. 이제 이런 단계야. 네 번째는요. 자, 봐봐. 이렇게 먼저 할게. 얘가 크기 일정하잖아. 맞지? 주결성 상태 크기 일정하니까 변함없이 계속 에너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다가 이제 얘는 헬륨밖에 안 남아서 중심부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수소 다 쓴 거야 그냥. 맞아? 수소를 다 써버렸어. 헬륨으로 다 간 거야 중심부에선. 근데 주변부는 있잖아. 온도가 아직 높지 않아. 1000만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갈 수 없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중심부가 수소가 돼요. 이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좀 지나잖아?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얘가 헬륨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순서를 잘 봐. 중심부는 헬륨으로 딱 끝나버렸어. 더 이상 이제 핵융합이 안 일어나. 근데 주변부는 이제 서서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력 수축은 얘는 계속하고 있거든. 이 내부는요. 계속 중력 수축하고 있어. 내부는. 여기도 이제 이 수소헬륨 만들어질 때 내부는 중력 수축을 계속한단 말이야. 계속 수축해요. 중력 내부는. 그 이제 헬륨은 계속 수축되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계속. 그 온도가 높아지다가
얘는 이제 주변부는 수소 헬륨이 이제 가고 있기 시작하니까 에너지 만들어내겠죠, 계속해서. 근데 이 헬륨은요, 1억 켈빈이잖아. 1억도, 1000만도 넘어가지고 1억도. 이 정도 온도가 되잖아.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탄소로 가기 시작해요. 돼서 다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왜 헬륨이 탄소로 가기 시작해. 주변부는 수소가 뭐니? 헬륨으로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해되지? 아니 온도 중심부 온도는 계속해서 높아져요. 중심부 온도는 계속 높아지니까 처음에는 헬륨으로 딱 끝났어. 더 이상 이제 핵융합이 안 일어나. 근데 1억 켈빈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헬륨이 다시 탄소로 바뀐다고. 수소도 헬륨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 내부는 수축 계속 하겠지. 내부는 계속 수축하죠. 그리고 외부는 뭐 할까? 팽창하려고 하겠지.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내부 수축보다 더 커진다고. 왜냐면 에너지 되게 많이 만들어내거든. 헬륨이 탄소로도 가고 주변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도 가니까 계속해서 얘는 팽창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색 크기가 커져요. 이런 식으로 커지기 시작해.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적색 거성. 자, 표면의 온도는요. 붉은색을 띠게 돼.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얘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거의 큰 차이 없이 일정하거든요. 근데 크기가 커져서 그래. 그러니까 붉게 보이는 거야. 표면 온도가 낮게 보여. 그 온도에 대해 해당하는 색깔은 붉은색으로 보여. 그러니까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얘는. 적색인 큰 별이야. 거성이라 그래요. 엄청 큰 별. 엄청나게 커져. 얼마나 커지냐면은 여기 태양이고 여기 수성, 금성, 지구 있잖아. 여기 대충 궤도가. 태양이야 이게. 이 태양이 요만했던 태양이 이만큼 커져요. 이만큼. 지구만 해져 거의. 지구의 궤도까지만 해져요. 말도 안 되게 커지지. 태양은 얘들아 질량이 큰 별이니 작은 별이니?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이야. 태양은 질량이 얼마냐면요. 참고로 태양은 이 질량이 10의 31승 킬로그램이야. 매우 작죠. 그치, 매우 작지. 31승이면 되게 질량이 작은 거야. 별치고는. 근데도 얘가 이제 이렇게 이만큼 커진다고. 엄청 커져요. 그치. 태양은 또 질량이 작아서 수명이 대신 길어. 아까 100억 년 한다 그랬잖아. 100억 년이면 되게 긴 수명이거든, 별이. 야, 우주 나이가 137억 년이야. 우리 우주의 나이가. 근데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명이 되게 긴 거거든. 질량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금방 탄생했다, 금방 이 과정 다 거쳐서 없어져 버려. 그냥 다 터져 버려 그냥. 근데 태양은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빛을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별 중에 하나예요. 얘는 질량이 작아서 그래. 근데 이제 나중에는 태양 정도 되는 이 주결성 형태를 거친 다음에 얘가 이제 적색 거성으로 크게 커질 거야. 결과적으로 엄청 커져요. 커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시간 더 지나면은 이제 뭐만 남아야 돼? 중심부는 탄소밖에 안 남겠지. 이해가 될까? 중심부는 탄소밖에 안 남아요. 얘는 탄소 남고 나머지 헬륨, 수소헬륨 가면서 계속 커지는 거야. 크기만.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부는 계속 수축을 해. 내부는 계속 수축을 해. 그럼 수축을 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탄소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끝났어. 수축만 해요. 근데 외부는 계속해서 팽창한단 말이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됐니? 요걸 적색거성이라고 얘기해요. 적색거성. 표면도가 붉은색이야. 만들어낸 에너지는 똑같은데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엄청 커지잖아. 근데 표면도가 낮아진다고 보면 돼요. 붉은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색깔 자체가. 우리 그 관계를 내가 얘기했었어. 표면 온도와 에너지 관계를 얘기했었죠. 얘가 우리 별의 스펙트럼 같은 것도 보시면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색깔은 붉은색.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에서 노란색에서 뭐 백색에서 푸른색까지 가요. 그치? 크기는 그 에너지는 똑같은데 크기는 커져서 표면 온도가 붉은색이 된다. 근데 나중엔요, 얘가 커지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의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터져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있잖아. 원래 이제 요만했던 애가 점점 커지다가 쭉쭉 커져. 커지다가 자기의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압력보다 더 커지는 거야. 에너지가 더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쭉 커지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픽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정도 크기의 물질들을 주변으로 퍼뜨려버리는 거야. 흩어버리는 거야. 이게 질량이 컸으면은 폭발했을 거거든. 뭐 일종의 풍선 같은 생각하면 돼요. 풍선이 막 커지다가 빵 터지는 것처럼 얘가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팍 하고 분출해버려. 자기 물질을, 자기 몸을. 그렇게 해서 폭발을 일으킬 건데 얘는 질량이 작아서 그렇게 폭발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중심부에 있는 딱 요 탄소 핵이죠. 이건 탄소. 탄소로 이루어진 핵이 하나 남을 거야. 얘는 이제 더 이상 핵융합반응 못하니까. 탄소만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작은 행성이 하나 남을 것이고 작은 별이 하나 남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뿌려버려요. 이렇게 흩뿌리는 형태야. 이런 식으로 쫙 퍼져나가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터지지 못하고 터진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이제 피식하고서는 이제 바람 빠지듯이 그냥 피식하면서 주변으로 물질을 흩뿌리는 형태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 단계죠. 이게 결국에 5번인데 5번 단계가 되시면 이렇게 탄소핵만 남은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색. 색깔은 백색이야. 그러니까 봐봐. 백색 외성이 됐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니? 높아졌다는 뜻이야. 얘는 표면 온도가 낮았거든 약간. 그래서 붉은 색깔 보이는데 얘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푸른 색깔, 흰색이 보이는 거야. 하지만 외성, 외자가 무슨 외자냐면 작다는 뜻이죠. 우리 그 외놈 할 때 외자예요. 이거 외놈. 외놈은 왜 일본 사람 외놈이라고 했잖아. 왜 그래? 임진왜란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야? 왜소하다는 뜻이에요. 왜소하다. 작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백색으로 생긴 엄청 작은 별이야. 실제로는 더 작죠.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 이 탄소 딱 중심부 수축하는 얘만 남은 거야. 얘는 중력이 세기 때문에 안 흩어지는 거야. 근데 대신에 주변부에 있던 물질은 다 흩어져요. 그래서 얘가 폭발하면서 터지면서 백색의 성이 되고 이렇게 흩뿌려진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얘를 갖다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성상 성운. 됐죠? 이렇게 마지막 최종 단계. 자, 다시 이제 마무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우리 에너지, 질량 에너지 수소 핵융합 반응 빼고 일단 별은요 처음부터 암흑성을 해서 출발해가지고 원시별. 근데 원시별에서 중요한 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빛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원시별에서 빛이 나다가 온도가 내부 온도가 1000만 도가 넘어가면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주결성이 된다 하고 주결성 상태로 크기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 제일 오랜 시간. 자기 수명의 90% 정도의 그 오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얘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헬륨밖에 안 남고요. 헬륨밖에 안 남고 조금 시간 지나면은 온도 높아지면서 헬륨이 탄소로 갈 수 있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탄소 이상 갈 수 없어. 헬륨에서 탄소로 가는 그 정도까지가 최대이고 나머지는 주변부가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얘가 점점 부피가 커지면서 적색거성 상태로 돌입한다. 그럼 적색거성이 되면서 크기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내 압력, 내부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얘가 폭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자기가 갖고 있던 물질을 주변에다 흩뿌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 남아있는 탄소 원자 핵, 탄소 핵이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흰색이 되는 거고 나머지 흩뿌려진 물질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행성 같은 성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운이 뭐였어? 우리 구름이었잖아. 성간물질이 뭉친 구름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행성처럼 이 백색 외성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태양 정도의 질량. 질량이 큰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이게 탄소 이상 못 가요. 다시 말하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물질은 최대 뭐까지 만들 수 있다? 탄소까지 생성할 수 있죠. 그죠? 뭐 수소, 헬륨, 다음 리튬, 베릴륨, 탄소가 끝이야. 그러니까 탄소 이상 못 만들어 얘네들은. 탄소까지 만들 수 있네. 그럼 탄소보다 무거운 애들은 태양보다 질량 큰 애들이 만들 거야.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하고 하나만 더 해야 돼 우리. 되니?
살짝 좀 지울게요. 우리 핵 에너지를 좀 얘기하니까 여기를 좀 지울게요. 이거 이해가죠? 적색거성이랑 그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이 만드는 이제 최대 단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어렵잖아. 우리 책으로 살짝 볼게. 먼저 봐봐. 얘들아 11페이지 보시면은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 나와 있죠. 첫 번째 성간물질이 원시별다가 주계열성, 여기까지 똑같아. 맞지? 주계열성 되는 것까지 똑같은데 초거성. 아, 이게 거성이 그냥 적색거성이 아니라 엄청 큰 거성이 되네. 그리고 얘는 이제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폭발까지 안 해. 초진성 폭발. 그런 다음에 얘는 나중에 중성자별이나 또는 블랙홀이 되네요.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 이번에 얘들아 봐라. 이번에 별의 중심부의 원소는요, 질량이 작았으면 탄소핵 만들어지고 끝났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대? 탄소핵이 생성된 후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탄소 말고 질소, 산소, 규소, 철까지 만들어진대. 그래서 얘는 철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애들은 탄소까지, 질량이 태양보다 좀 더 큰 애들은 철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최대. 이해가시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됐니? 그 다음에 다시 앞장 넘어가서 이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마무리는 수소핵융합 반응 여기 좀 다시 볼게. 자, 이 수소핵융합 반응은 9페이지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4개의 수소가 융합해서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치? 이걸 설명하는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E는 mc제곱이라는, 델타 mc제곱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있어. 본 적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한 식이란 말이야. 자,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얘는 질량이죠. 얘는 광속이야. 광속은 빛의 속력이지. 빛의 속력은 값이 얼마야? C의 값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빛은요 1초에 3억 미터를 가요. 3억 미터.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지. 되게 크지 숫자가. 3 곱하기 18이잖아. 이거 제곱하는 거야. 질량 1kg 사라져봐. 1kg를 에너지로 바꿔봐. 1 곱하기 9에 9 곱하기 10에 16승 하는 거야. 그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알겠지. 그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질량은 에너지를 바꾸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로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시지?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네. 이게 핵융합 반응의 기본이야. 자, 봐봐. 야, 얘들아, 수소는요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수소의 질량수 1이고 헬륨 질량수 4라고 얘기하잖아, 보통. 이건 상대적 질량비고요. 실제 수소가 가지는 원자량은 1.008이야. 실제로 수소의 원자량은.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량은 4.003이에요. 그치?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수소 하나의 원자량은 1.008이거든? 근데 얘네가 4개 모였어. 그럼 합치면 얼마니? 4.03이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나오는 헬륨 하나는 4.003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질량이 얼마가 사라진 거야? 플러스 델타 m인데 이 m 사라진 질량이 얼마인 거야? 0.029만큼의 질량이 사라졌다는 뜻이잖아. 이게 어디로 갈까? 이게 에너지로 나오는 거야. 이 관계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자로 봤을 때는 질량이 되게 작으니까 에너지는 뭐 크지 않겠지만 이게 한계잖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원자들이 헬륨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이 에너지는 빛이라든지 또는 열 에너지, 태양에서 나오는 그 형태의 에너지다. 이건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이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4개의 수소가 융합이 됐어. 근데 수소라는 건 결국에 양성자가 4개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지? 근데 얘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He2로 바뀌었어요. 헬륨으로. 그럼 헬륨이라는 건 뭐니?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2개거든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는 있잖아. 양성자 4개 중에서 2개의 양성자가 2개의 중성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우리 저번에 했던 거다. 베타 플러스 분계라고 설명했던 거 있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다고. 이 과정상에서. 그러니까 있잖아. 이런 게 안 맞는 거야. 봐봐. 여기에 얘는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이거든.
근데 질량수가 4고 원자번호 2번이에요. 그럼 원자번호 1번이 4개 들어갔는데 여기 2개밖에 안 나왔잖아. 전화량이 안 맞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은 여기다 플러스 델타 M 한 다음에 우리 이거 나오는 결과물 뭐였어? 기억나? 11짜리, 01짜리 얘는 뭐야? 1이면서 0인 거 나왔다 그랬지? 이거 뭐였어? 양전자. 그치? 전자가 플러스 전자가 나온다고. 전자는 전자인데 플러스 성질을 띤 전자라고. 이런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개의 E 플러스까지 만들어주면 완벽한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 설명해 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 과정상 이게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생략하지만 원래 반응식 맞추려면 1짜리 4개에 2짜리 여기다 2개의 플러스가 더 들어있어. 그래서 전화량 보존까지 맞아야 된다는 거. 인데 이런 과정이 있다. 자,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뭐라 그랬니? 야, 요 반응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어떻다 그랬어? 되게 높아야 된다 그랬죠. 빅뱅 초기 때, 그치? 우리 맨 처음에 빅뱅 우주 초기 때는 에너지 넘쳐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안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쳐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조건이 온도가 1000만 켈빈인 거야. 1000만 켈빈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거든. 이게 가능해야지 이렇게 반응식이 일어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가 1000만 켈빈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헬륨이 이제 탄소로 간단 말이야. 헬륨이 탄소로 가려면 1억 켈빈 필요해요. 1억 켈빈. 온도 높아야 돼. 탄소가 또 융합할 수 있어. 산소 같은 애들로. 탄소가 산소로 가려면 4억 켈빈이 필요한 거야. 근데 태양은 4억 켈빈을 때려 죽여도 못 만들어. 그 정도 질량 가지고.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거기서. 탄소에서. 됐죠? 이렇게 해서 핵융합 반응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우리가 일제 애매하게 끝나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그 뒤에 보시면은 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이제 질량 큰 애들 가지고 만드는 것도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너네가 1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너네 이거 지금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 갈 거야.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교재 내용 정확하게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문제는 좀 예습 그 형태로 조금 더 풀어오세요. 근데 다만 뒤에 보시면은 12페이지, 13페이지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은 내가 안 했거든요. 다음 주에 할 거야. 요거 빼고 문제 풀어오면 되니까 일단은 교재는 14페이지부터 얘들아 1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은 25페이지까지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안 한 부분은 좀 생략해도 되니까 예습 형태로 문제를 풀어오시라는 얘기야. 알겠죠? 스펙트럼이랑 뭐 별 탄는데 무거운 원소 이 다음 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예습 형태로 풀어오시라고. 그리고 14에서 25까지 했지. 그 다음에 워크북 숙제는 마찬가지로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15부터 24까지 이거는 이제 스텝 3 빼고 하는 거예요. 스텝 3 빼고 무거운 원소의 생성 예습 형태로 풀어오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